2026년 1월 3일 새벽, 전 세계가 숨죽인 가운데 미군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전격적으로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여 미국 본토로 압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대통령이 체포되었는데 놀랍게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57달러 선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309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불길한 고요함일까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사건은 곧 우리 지갑을 강타할 환율, 유가, 물가라는 세 가지 도미노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월 3일 새벽 2시 카라카스에서 미군의 작전명 절대 결의가 실행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은 마치 영화처럼 정교했는데 새벽 2시에 폭격이 시작되고 2시 30분에 헬기 부대가 침투했습니다. 이후 3시 30분에 마두로 부부를 체포하기까지 단 1시간 30분 만에 미군 사상자 없이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마두로는 뉴욕 브루클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적용된 혐의는 마약 테러 및 코카인 수입입니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현상금은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인데 적절한 정권 이양 전까지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을 투입해 산업을 재편하고 필요하다면 미군 지상군까지 투입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석유인데 베네수엘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3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하는데 실제 생산량은 전성기의 반토막도 안 되는 하루 1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올림픽 수영장만큼 거대한 기름 탱크가 있지만 정작 퍼올릴 펌프가 고장난 상황과 같습니다. 파이프는 녹슬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물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도구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망가진 석유 시설을 재건하는 데만 최소 5년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얽혀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현금이 아닌 원유로 상환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수출량의 무려 80%를 중국이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베네수엘라 유전의 핵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앞마당인 남미의 자원을 통제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단 한 방울도, 즉 0배럴도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입처는 사우디아라비아 32%, 미국 16%, UAE 14%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어 안전해 보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는 거래가 없으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그 지점이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1월 2일 코스피가 4309포인트로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시장은 이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안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필 미국은 1월 3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골라 군사작전을 감행했을까요? 1990년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 체포, 2020년 솔레이마니 제거작전 모두 1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은 다시 강해졌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의도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계획된 연출입니다. 다시 본론인 석유로 돌아가 봅시다. 원유 시장은 전 세계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수영장과도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수도 꼭지에서 나오던 하루 100만 배럴이 끊기면 수영장 전체의 수위가 출렁이게 됩니다. 시장은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공급 변화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80%를 수입하던 중국의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사라진 물량을 채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중동이나 러시아 시장으로 구매처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이 석유를 사오던 바로 그 시장에서 거대 구매자인 중국과 치열한 구매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우리의 경제 지표에 붉은 경고등을 맵니다.
작년 12월 1일 48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다시 요동치며 수입 물가 전체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배럴당 5달러만 올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급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0%일지 몰라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환율, 유가, 물가라는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환율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은 위험해라고 판단하여 팔아치우고 안전한 미국 달러로 도망갑니다. 현재 마두로 체포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분노하고 있고 세계는 마치 냉전 시대처럼 두 개의 진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전 세계의 자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환율 상승이라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다행히 한국은행은 306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과 65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준비해두어 국가 부도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5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당장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를 유학 보낸 가정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 등록금이 5만 달러라면 작년보다 올해 앉은 자리에서 5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유가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악화는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하루 100만 배럴짜리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사실 1월 2일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57달러로 공급 과잉 덕분에 작년 한 해 동안 20%나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EEA는 2026년에 하루 380만 배럴의 석유가 남아돌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내려갔던 것인데 베네수엘라산 100만 배럴이 쏙 빠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80만 배럴이었던 과잉 공급량이 280만 배럴로 줄어들면서 잉여분이 순식간에 26%나 감소하게 됩니다. 시장은 이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가격을 툭 튀어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공급 우위 시장이므로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 선으로 올라서며 지금보다 약 10% 비싼 가격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가장 무서운 물가입니다. 이미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유류 가격은 무려 6.1%나 급등했는데 유가 상승은 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유가 상승은 물류 회사의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 물건값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예로 들면 공장에서 편의점까지 오는 배송비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물류비가 10% 오르면 편의점은 마진을 지키기 위해 이 300원짜리 김밥을 이 4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김밥뿐만 아니라 교통비, 외식비, 배달비, 택배비 등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산합니다. 환율 1, 450원, 유가 65달러, 물가 2.5%라는 이 세 가지 숫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숨만 쉬어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베네수엘라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 경제가 맞이할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리오 A, 빠른 안정인데 마두로 충성파 군부가 미국과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경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제재가 풀리며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재건 투자를 시작하는 가장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55달러에서 60달러 선으로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초반대로 내려옵니다. 코스피 지수는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4,300에서 500포인트까지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가치는 보존되며 유류비나 물가 부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 B, 지루한 대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시나리오의 확률을 60%에서 65%로 보고 있는데 마두로 잔존 세력과 야권이 몇 달간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권력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미국 또한 직접 통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인 총격전은 발생하지만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는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며 원유 생산도 불규칙해집니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횡보할 것입니다. 환율 또한 1,440원에서 1,480원 사이의 넓은 밴드 내에서 널뛰기하며 시장의 피로감을 높일 것입니다. 코스피는 4영에서 4, 200포인트의 박스권에 갇혀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더 쓰게 되며 주로 기름값과 외식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C는 내전이 격화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마두로 충성군과 야권이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입니다. 원유 생산 시설이 폭격당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망이 완전히 파괴되는 끔찍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은 마의 1,500원 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코스피는 3800선이 붕괴되고 물가는 3%를 넘기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덮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는 매달 20만 원이 더 빠져나가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영원을 넘보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이탈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통치를 선언했지만 역사를 보면 외부 세력의 통치는 천문학적인 비용만 들고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라크 사례처럼 미군이 내세운 협력자들이 부패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해방군이었던 미군을 증오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는 로드리게스 부통령 외에도 카베오 같은 강경파 실세들이 건재하여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마치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솟아나는 하이드라와 같아서 보스 하나를 제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거시적인 분석은 끝났으니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환율, 유가, 뉴스라는 세 가지 계기판을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지표는 원달러 환율이며 우리가 주시해야 할 1차 방어선은 1,480원입니다. 이 가격이 뚫리면 본격적인 위기 국면이므로 여유 자금을 달러로 일부 환전하여 자산 가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단,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한국은행이 강하게 개입할 것이므로 과도한 달러 올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국제 유가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임계점은 배럴당 70달러입니다.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은 시장이 공급 부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자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활용하여 고정 지출인 유류비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는 S-오일 같은 정유주 매수를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계산해 보면 리터당 750원에서 1,900원으로만 올라도 월 2회 주유 시 15영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기판은 뉴스이며 내전 격화, 원유 생산 중단, 환율 500원 돌파 같은 키워드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런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비상자금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이번 사태 전에 금융시장에서 이미 선수를 쳤다는 정황입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이틀 연속으로 금선물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연휴 기간을 노린 이 조치로 인해 금값은 하락했는데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불안감으로 금값이 폭등하는 것을 미국이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적인 누르기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금값은 올리지 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시장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유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끊임없이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값이나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이라 해도 결국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억제된 스프링이 튀어오를 때가 진짜 위기이자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점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사건, 얼핏 보면 지구 반대편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유가, 물가라는 세계의 도미노를 통해 내 지갑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타격은 0%일지라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타격은 100% 확실합니다. 환율 480원, 방어선, 유류비 절감,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리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우리 편입니다. 국가적 위기는 없겠지만 개인에게 오는 외부 충격을 흡수할 안전 쿠션은 각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내 지갑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펼쳐질 베네수엘라의 정국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오늘부터 당장 현명한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